다 이렇게 잘 찍었으니까 영구히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들께서 주재하다시피 지정토론장 보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지정토론장입니다. 그리고 이 온오프 병행을 할 때 종합토론 상당히 좀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어제의 경우처럼 적당한 방법이 있으니까 줌으로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주시면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할 능력도 없고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정말 제가 평소에 뭐 사통 사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통, 통섭, 통합, 통일 뭐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융합, 복합, 연합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주 비빔밥 이야기를 하죠, 그죠? 정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시대의 고금, 고대와 지금, 그 다음에 양의 동서, 동양과 서양,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명분과 실리, 뭐 이념과 현장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숨쉬는 것조차 아까울 정도로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평론을 할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귀한 여러분들의 고견과 함께 또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구원하실 말씀도 있을 테고 또 의문나는 점도 있을 테고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공간에 소유권은 없지만은 그냥 우리가 다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편하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는 움직이니까 장구섭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우리 이영희 의원입니다만 참 우리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저렇게 해박하고 질의할 틈도 안 주고 소상하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감히 무슨 말씀을 올릴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이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현실 문제에 대해서 워낙 염려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1882년이 이모군난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몇백 명 안 되는 우리 군대 양식을 못 줘서 민비 척족들이 모래약을 섞어서 군인들한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최초의 우리나라 군사혁명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기들은 그때 중국에서 자칭 총독으로 나왔다는 조선의 총독으로 나왔다는 원세계라는 장군이 나이 불과 23살이었습니다. 우리 고종 황제는 그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1852년생이니까 1882년이 딱 3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압을 하면서 대형군을 납치해다가 중국에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자기가 총독처럼 로마의 총독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2년 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선비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1884년에 고종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그 개화파들의 뜻을 우리는 입헌주의 군주국가로 영국이나 일본식으로 하자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했더니 3일 만에 민비하고 원세계 장군이 또 소통을 해서 그것을 무찌르고 다 3조까지 멸했습니다. 겨우 그래도 김옥군 선생은 일본으로 도피를 했고 윤치호 선생이나 서재필 선생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선교사들 덕분에.
그러고 10년 후에 1800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894년에 청일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1년 만에 승전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904년에 노일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얼마만큼 불리한 유치인지 이렇게 해양 세력이나 대륙 세력에 아주 불리한 위치에서 대기전을 하고 그것을 삼국전쟁이라고 일컫습니다. 한반도에서. 동북아시아의 그 전쟁은 우리 한반도에서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참 불리한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국가가 이렇게 지금까지 생존했다는 것은 참으로 그것도 꼭 14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국토가 그때부터 노일전쟁 끝나고 1905년에 비밀리에 38선이 그어졌고 그 후로부터 또 1945년에 38선이 또 소련의 스탈린하고 김일성이 내려오면서 또 갈라졌고 지금도 통일을 못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겨우 40년 만에도 통일을 받고 이런데 우리 민족들 지금도 불안한 거는 해양 세력 어찌 보면 나는 아주 이상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데서 일본에다가 대리전쟁을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하고. 너희 형국이 가게를 하면 몇 개월 만에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준비돼 있어.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버텨나갈 것이며 우리 현명하신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이럴 때 어찌해야 우리 국가나 우리 국민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좀 현명한 답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요? 방금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은 엄청난 연구비를 받아야 내가 해주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한장 사겠습니다. 아마 한반도를 생활 무대로 하는 정치인이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다행인데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정치인들도 꽤 많습니다. 이번에 김황식 씨가 독일의 총리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처음 보니까 얼마만큼 독일 정치인들이 독일 사람들은 독일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경멸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독일 국가를 사랑하고 독일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를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그런 고민이 국정에 반영되어 가지고 대연정이건 소연정이건 유죄가는 걸 보면서 그 날카로운 문제를 김학식 씨가 독일 총리들 얘기를 이번에 했다는 걸 읽었어요. 아마 그 책은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만이 정치인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나라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만이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가. 결국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전부 정치 문제입니다. 한반도가 처해가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통일할 것이냐. 중국을 두려워하면 중국을 무수합해서 4대주의 들어가고 안 됩니다. 지금은 4대주의를 100번 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협력과 교환입니다. 필요한 이익을 제공하고 우리가 필요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외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강이요. 내가 볼 때 지금 중국이 굉장히 지금 원천 기술이 없어서 쩔쩔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적어도 대한민국이 머리 좋은 국민들이 노력을 해갖고 원천 기술을 한 10개만 우리가 개발을 해도 중국한테 그들이 빵빵 치면서 살 수 있는 세입니다. 이제는 분쇄력보다는
원천 기술을 가지면은 그만큼 하기 때문에 나는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가면서 원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잘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여기 아무리 무시해도요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무시 못합니다. 지금 현재 왜 한국이 중요했냐? 반도체 때문에 미국도 한국이라는 반도체 국가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중 대결 구조에서 어느 쪽으로 어느 편에 서느냐? 그래서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한테 전부 린치필이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카드를 잘 쓸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데 가서 매일 저자세 외교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자세는 외교가 아닙니다. 그 불조이지. 외교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당한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강이라는 게 뭐예요? 자강이 원천 기술입니다.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자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강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의 자강은 원천 기술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 개발비를 아무리 투자하더라도 전 국민의 세금을 다 때려붙더라도 원천 기술을 만들어내면 세계 지금 오늘날 패권과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 첨단 기술을 장악하면 그게 전부 무기 모두에 다 가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장악하는 자가 패권 국가입니다. 지금 미중 패권 싸움의 핵심은 선정 첨단 기술을 누가 선정한 거냐.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그 영어에서는 게임 체인저라는데 게임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누가 얻느냐. 그러니까 단계지장이 뭐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을 밀어주는 것이 단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강이라는 게 뭐냐? 한국에서의 자강, 자립 자강은 뭐냐?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천 기술을 많이 남부가 통해서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면 반드시 우리 주도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만드는 자강. 나는 그 운동이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긴급한 과제다. 나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은 지금 말씀한 김항식 총리께서 불과 한 달 정도 된 저서를 벌써 읽으셨고 독일 아데나우 수상서부터 지금 여자 수상 퇴임하기까지 상하론으로 지금 상고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걸 벌써 읽으시고 저렇게 독서량이 저 나이에 지금 우리 나이로 84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인데 나이를 공개했지. 제가 이 멀리서 보니까 또 오신 분이 계시기에 또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3부 고문으로 계시는 김동주 선생님 모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뒤쪽에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대 예술체육대학장과 스포츠과학대학 원장을 역임하신 김성수 교수님 저쪽 뒤에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 김성수 교수님 지금 한 말씀 하실 거죠? 좀 멉니다만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동료 관련 말씀하실 거죠? 이영일 의원님 그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최근에 그 동계올림픽이 지금 베이징에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초특에서 많은 메달을 땄는데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심판의 불공정 판정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티즌들도 보면 우리 한국의 우리 네티즌이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국의 학생들이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막 글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거 간에 상당히 젊은 층에서는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감정이 상당히 보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그 한중 문화협력단체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제가 그 한중문화협회 총재를 하면서 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꽤 오래 한중문화협회를 제가 맡아 운영했는데 그때 중국에 한 27개 성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중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한국은 우리 똘만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 하나.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역전들이 굉장히 잘 나갔다. 그러니까 모태통일과 문화 대혁명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5,000년 역사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사는 기간이 8년입니다. 그 문화혁명 때문에 일어난 우리 판사지 혜택 8년인데 그 8년 때문에 중국 사람이 상당히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질투심을 느끼고 자기보다 못해야 한다는데 앞서가는 것이 열받잖아요. 이번에 한한령을 내려서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의 중국 진입을 막았더니 한국 사람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서 세계를 눈을 돌려가지고 오늘 BTS 보면은 중국 시장보다 더 넓은 시장을 한류가 파고들어 버리기 때문에 한국을 견제한 것이 오히려 한국을 더 크게 지어주자 우리한테는 전화해 보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변화를 중국 사람이 보면서 이번에 아마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세계의 중국의 적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도 왜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 그 척도를 세계에 보여주지 못했느냐? 과연 중국이 가져야 할 소프트 파워가 뭐냐? 중국이 힘만 내세우고 위대한 중국만만 내세우다가는 세계로부터 고립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정이라는 것,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대접받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덕목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각성이 나는 중국 내에서 반드시 일어나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 내부에서 그 자율적으로 풀어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마 전 중국 대사관들이 지금 시진핑한테 보고를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잘못하면 점수를 못 따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코로나가 일어나다가 보고 오면 점수 일까지부터 보고 안 해가지고 코로나를 전 세계로 확장시킨 게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 공산당에는 제대로 직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라는 관중석이 이번에 축구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시진핑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한 시진핑에게 우리의 공정성 결핍을 말미암아 우리가 전 세계가 우리를 적으로 돌립니다. 그런 보고를 과감히 누가 하겠어요? 독재주의가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임금한테 직언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하는 나라죠. 근데 시진핑이가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니까 직소를 못합니다. 과거에도 집단 지도 체제 될 때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서 판단이 좋아지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것이 몰라도록 하는 길 아니겠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명령을 좀 잘 챙겨야 되는데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 운영위원장 강현직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플로어에 말씀, 우리 김수수 씨입니다. 김부총장 혹시 좀 입장하시면 질문이 들으면 저한테 토스해 주십시오. 말씀하시죠.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4.19 선언문 공동 작성자시면서 또 4.19 선언문을 주도했던 4.19 세대의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 지금까지 평가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뒤에 그 통일원의 전신인 국정통일원의 정치외 담당 국장, 통일연수원장,
교육 홍보실장 등 그런 요직을 갖추면서 학교에서 그 정치학의 그 기본적인 학문적 기초에다가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아주 혁혁한 공로를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의정단상에 가셔가지고 3년 국회의원 하시면서 의정 활동도 참 남 못지않게 활발하게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종찬 전 국정원장 후임으로 한중문화협회 총재를 맡으셔가지고 한 15년간 그런 직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재직 계시면서 중국의 33개인가 서울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방문할 정도로 중국의 방방 샅샅이 보시면서 중국에 대한 그 식견을 많이 넓히시고 또 다채로운 그 경험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그 결과를 오늘 참 집약해가지고 참 저희들한테 좋은 그 강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는 그 G2 국가, 소위 그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정말 극한적인 그 대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미국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묘한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후에 소위 빈국가에서 거의 세계 10대 경제국 한국으로 부상한 것은 한미 동맹 체제를 건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 중국과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의 한 25%를 차지하는 그런 정도로 경제 교류가 좀 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튼튼히 하면서 중국한테 비유도 거스르지 않고 갈등 관계도 조성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을 좀 한번 평소에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구상에 있는 192개 국가 가운데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해볼 수 없는 국가들,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국가들을 네 나라에만 뺑뺑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동맹정책 맺지 않고는 절대 못 삽니다. 근데 동맹도 약속일까가 동맹을 맺으면 안 돼요. 지구 최강하고 동맹을 맺어야만이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지구 최강들이 1대1 동맹을 잘 안 해줍니다. 미국도 동아시아에 한국과 동맹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승만 박사의 반휴전 투쟁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이 마지못해서 동맹을 맺어줬어요. 1945년 당시에 소련이 관동문을 물리치기에 출병만 했지만 한반도를 소련이 다 차지해도 좋다는 정도로 루스벨트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일방적으로 다 먹을 수 없도록 38선을 그었다가 나중에 점점 마음이 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탁 통치를 시켜놓고 미국은 손 떼려했어요. 그 당시 조지 캐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련 대사로 국무성의 차관급인데 이 양반이 한국의 전략 가치를 평가했더니 전략가치 제로다 군사적으로. 그래서 1948년에 절병하기로 했잖아요. 1882년 한일 한미 수교 이후에는 닥터 알렌공사가 한국은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포기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나라인데 한미 방위조약을 만든다는 것은 이승만 박사의 그 보통 엄청난, 왜냐하면 휴전 체제를 깨버리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공갈 협박이 성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70년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약소국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 없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과 대접받는 게 왜 대접받냐? 한미 동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 대통령을 국가보수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한미 동맹 없다면 중국의 성장급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가장 적은 세계 중에 하나가 가장 적은 성도 한국보다 큽니다. 그런데 우리 동맹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회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맹을 하고 한국 사진도 대통령을 매일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한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요. 난 4.19 했지만은 이승원 박사를 알고 나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경외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책을 쳐서 이승원 박사를 외교적으로 평가했잖아요. 일본도 섬나라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강대 국가와 손잡을 하는 게 일본 외교 목표였어요. 근데 2차대전 후에 보니까 미국은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독일과 손잡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파트너로 잡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우리 파트너로 잡을 수 있습니까? 원교 공공이기 때문에 절대 중국은 가까운 나라를 밥으로 만들지 대접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걸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힘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안보를 모든 걸 우리 동맹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의 카드, 우리의 이용가치, 우리의 전략가치를 높여주는데 지금의 전략가치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각으로서 원천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의 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 자식들 나도 길러서 원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자식을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그만큼 강해집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져야 서로 우리하고 동맹 맺자입니다. 근데 동맹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그 동맹만 같은 동맹 가지고 4대주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가치를 모르고 괜히 덩치 크다고 중국한테 벌벌 떨고 있는 요새 이 정부 같아서 곤란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싶다. 예, 줌으로 입장하신 분의 의견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양기님께서 주신 내용인데 좀 총론적인 내용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정신을 갖고 중국을 대하는 것이 좋을지 어른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현재와 미래를 사는데 도움이 될 말씀도 함께 좀 해주십사.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중국과 우리는 공존을 해야 합니다. 공존하는데 지금은 비열한 의존하면 비열한 의존, 고립적인 독립이 아닙니다. 협력적인 상호 의존입니다. 우리가 비열하게 강대국이라고 해서 아부에게서 빌붙는 그런 비열한 의존이 아니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그 고립적인 독립도 아니고 협력적인 상호 의존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중국을 우리가 학생들은 내가 보면 기술밖에 없더라고요. 원천 기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원천 기술 만드는 데만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동맹들이 줄을 섭니다. 우리 한국과 수많은 기업인들이 다 몰려오던 거예요. 그게 원천 기술이에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관계를 처음에 이병철 선생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만도 그게 당장에 이익이었는데 왜 하냐고 반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금호그룹에서 반도체 하려고 생긴 형이 박성용 씨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밑에 애들이 전부 다 그거 갖고 언제 돈 버냐고 그걸 포기했는데 이병철 선생이 수단 방법을 가지고 반도체에 내놨던 것이 그 영감의 투자 하나가 오늘 한국을 지금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봐요. 요새 우리 공대 인기 없다는데 큰일 나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만들어내는 자식이 내 자식 가운데 한남만 새끼도 우리 4천만 5천만이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만드는데 거기에 모든 능력을 기르고 젊은이들이 벌써 그런 꿈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이 원천 기술 확보, 첨단 기술 확보 이런 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제가 뭐 사사롭게 뭘 확인한 것이 아니고 줌으로 입장한 분들 의견이 있나 싶어서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용서하십시오. 예, 또 플라에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다 찍어야 되는 거죠? 줌으로 찍는 거죠? 예, 유튜브로 찍고 줌으로 찍고. 예,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떠들지 말라고 그래갖고, 아이고. 우리 이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같은 내용으로 내가 좀 말씀드리면, 간이 30년 후에 2050년에 우리나라가 G1 국가가 된다고 제가 강연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강의가 거의 끊겼죠. 주문은 하기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로직을 만들어서 강의를 했고요. 지금 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원천 기술에 대해서도 저는 산학연을 골고루 한 50년 했습니다. 거의. 산학연. 그래서 그룹에서도 연수원장도 하고 또 제가 원래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라 전기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일을 했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그 기관 산업, 뿌리 산업 또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을 해서 어디 기관의 대표도 하고 마지막엔 대학에 있던 데 나왔는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나라가 30년 후에 2050년, 한 5, 6년 후면은 우리가 지휘하는 국가가 된다는 희망을 좀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주 그런 쪽에 백그라운드가 있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으면 싶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 4대 강국에 있지만 100년 전보다 우리 모습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가 조금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방 후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70년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상당히 앞서갔고 아까 얘기한 원천기술 우리 또 옛날에 뭐 1인 1기 그래서 각자가 기술을 갖자 그래서 금호공대 금호공고도 설립을 했고 그러나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가 굴뚝산업이 없어지면서 공대가 조금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이 되면 우리나라는 제가 그 10가지 로직이 있습니다. 지원국가가 되는 로직을 만들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 노벨 과학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 무렵에만 노벨 과학상이 있어도 다 우리 거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다리우스의 문경이라고 잘 아시죠? 2500년 전 얘기입니다. 2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다리우스의 문경을 만드는데 그거는 지금도 분석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머리와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2050에 들어가기가 그 2012년 10년 전입니다. 3050이 벌써 5년 됐어요. 우리가 통일만 되면 평화적 통일이 되면 얼마든지 5080 소득 5만 불에 인구 8천만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된다. 지원 국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의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1972년도에 남북한의 GNP가 페리티가 됩니다. 278불로 8불로 이제 서로 남북한이 같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가 추월을 해서
오늘날 한국은 세계 랭킹 10위가 되었고 북한은 지금 지구 최빈국가가 됐다고요. 그거 가지고 싶다. 민족은 같은데 남과 북이 민족은 같은데 왜 한쪽은 부자가 되었고 한쪽은 최빈국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민족을 발전시키지 민족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국가인데 어떤 국가냐? 주권이 수령한테 있는 국가냐? 주권이 당에 있는 국가냐? 주권이 개인에게 있는 국가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국가에 태어났다는 것이 인간이 행복하는 조건의 1차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구 최빈국으로 북한이 떨어질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누가 만들었냐? 이승만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대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는 지난 7월 2일 날 국제연합 통상개발회의가 처음으로 한국을 후진국 리스트에서 빼고 선진국 리스트에 올려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냐? 그건 아니에요.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 선진국은 인류화가 돼야 해. 내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인사도 공부해서 하더라도 내 가게가 세계에서 인류다. 이렇게 되면 가게 하나라도 인류로 만들어야 해. 조그마한 신발 장수도 1세계 인류가 돼야 해. 이 인류가 되겠다는 열정이 끌어오르면은 그때부터 내용 있는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우구타가 결정해 주면은 그때부터 국민운동은 인류화를 향하여 인류 퍼스트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일어나야 해요. 나는 요새 중국 때문에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은 중국 김치 없이 못 먹습니다. 요새 돼지김치찌개는 안 먹어요. 열받아요. 왜냐면 몸뚱아리로 갖고 담은 김치를 전부 갖다가 지금 김치찌개 만드는데 비싸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중앙회의가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식단에서 중국 식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농업운동을 일으키는 게 20대의 새마을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과거에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이 잘 살아보자 했다면 이제는 중국한테 중국의 공급선을 끊고 우리 뜻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운동이 농촌 식탁에서 일어나야 하고 공장에서 일어나야 하고 대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누가 지도냐? 국가의 리더십입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그 리더십을 수범했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서 국민을 가르쳤습니다. 욕먹어가면서도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었잖아요. 바로 그러한 열정은 다 지금 그 열정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단순한 한국 사회에서 그 열정을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죽였어. 이 완전히 죽어버린 열정을 다 지금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 오는 3월 9일 선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제가 아주 그냥 막 흥분됩니다. 우리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헌법 1조의 선언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어떤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바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선언이 이 실체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사회로 발전되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하야와 같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외 메디어스 최인식 편집 국장님께서 손을 몇 번 드셨는데 마이크.
감사합니다. 오늘 이영일 총재님 그 강연을 듣고 저 같은 경우는 고구리 정신이 깨어나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이기는 살수 경영을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수 경영은 을지문덕 장군이죠. 지혜거든요. 우리 미래가 달려 있고요. 우리 기자들이 좀 물어보랍니다. 지금 우리 중국 전문가들 어떤 놈이 얘기하면 뭐 중국 눈치 보가지고 국익 따지면서 결국은 사대주를 이게 많이 가거든요. 지금 우리 미래 전쟁, 우리 지금 인공지능 모든 핵심은 지금 반도체거든요. 우리 경제 전문 기자들은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공장 등 당장 철수를 했으면 합니다. 실제 3월 9일 요청하고 중국이 계속 우리 한국한테 하면은 마지막 반도체 철수에도 우리가 충분히 그 미국의 연방 조달 것만 따더라도 우리 한국은 충분히 한미 동맹 강화해서 보호를 받거든요. 근데 중국 전문가들하고 뚝 얘기하면 말을 못해요. 중국의 가장 저 무서운 인간들을 잡으려면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반도체 공장을 철수 공약을 하면 어떠냐고 저한테 질의가 왔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대만의 TSMC 그 공장에 있던 직원들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 진출을 하거나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공화법으로. 우리 한국도 3월 9일날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원전과 더불어 반도체 지금 가장 우리는 분위가 핵심이거든요. 그 분위 유출이 지금 심각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었더라도 리턴 공장은 안 오더라도 그 분위들이 와서 지금 원자력 공학과가 거의 해체 직전이거든요. 거기에 나갔던 3,4억이 그 중소기업들도 파산 직전이에요. 우리 여기 문재인 정부는 모르시에요. 아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강력하게 반도체하고 원전만큼은 이제 유출한 사람도 리턴 시키고 못 가게 공안법으로 강력하게 막아버렸으면 하는 질의도 있습니다. 왜 자꾸 중국만 얘기해가지고 왜 그 꿀리냐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중국 지금 반도체 못 잡으면 저 인간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뜨잖아요. 우리 민족이 위태롭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이야기 고문님. 예, 오늘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님의 고견과 또 아주 충분한 그 한중관계 설명을 잘 듣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주제하고 조금은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팬데믹 유행병으로 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있고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서든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도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공포하기는 뭐 박주에서 발생을 했다. 거기에 실험을 했던 의사 한 분하고 그걸 보도하려는 기자분이 뭐 행방불명이 됐지 않습니까? 뭐 각종 언론이나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이 전문에 의하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힘을 합치고 또 우리나라는 바로 인근에서 그 방역을 잘 해왔지만은 이제 사실은 지금 너무나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역병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역대 백제 온조왕도 이 역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신라의 선덕여왕도 역시 역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 이영일 총재님께서 중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력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중국의 그 역병을 퍼뜨린 그 부분을 세계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어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중국에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요. 다만 우리 한 사람 하나 한국의 목소리만 갖고 온 생각 말고 한미일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야만이 돌파가 가는데요. 요새 한국말만 해갖고는 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야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대책이 나오지 우리끼리만 해갖고는 안 될 거예요. 또 이 현 정부가 참 뭐 그대 앞에서만 서면 어쩌면 나는 이렇게 작아지냐처럼 중국 앞에만 가면 뭐 대통령이라 외무장관 전체가 쫄아갖고 말들을 못 하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천안군에 어딥니까? 거기에도 등장하고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는 그런 짓을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외교는 정말 잘된 외교예요. 원래 중국은 항일전쟁 시기에 중국의 파트너는 한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동북 항일연구 소대장 김일성이만을 자기네들이 파트너로 왔어요. 그래서 1954년 건국절 기념식에 천안문 망루에 올라간 것은 모택동과 김일성이었습니다. 1954년도에. 그런데 2015년 천안문 망루에는 시진핑 박근혜가 올라갔어요. 왜 그만 그러게 됐느냐? 한국 임시정부를 항일 투쟁지에 중국의 파트너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원수가 시진핑입니다. 그 박근혜 꽃이라고 그러게. 그래서 안중근 의사 동상 세워줬죠. 하얼빈 광장에다가 안중근 기념처를 들었죠. 그 다음에 선에 있는 광복정 지석 발굴했죠. 또 어디죠? 중국 중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복원해 줬죠. 상해 임시정부를 과거에는 우리 돈으로 했는데 중국 정부 돈으로 했죠. 이렇게 해서 한국 임시정부를 중국 항일혁명 시기에 중국의 파트너로 최초로 인정해 준 것이 시진핑입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9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냈는데 그걸 인정해준 정당한 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가지고 한일전쟁 승리 기념 파레이드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역사를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 설명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대일선전포고를 1941년 12월 9일에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기 때는 우리의 선전포고를 미국이 인정 안 했어요. 그럼 우리 대표 파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독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외교는 임시정부를 중국의 파트너로 인정받게 김일성의 항일 연군이 아닌 임시정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박근혜의 공로가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항일 거기로 올라갔지만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우방편 미국에 펴들고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선처하는 것은 신중정책 아니냐 그러지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불행히도 우리 외무부 사람들이 소위 항일 독립운동 역사와 거기에 관계되는 외교사를 몰라가지고 박근혜가 왜 천안문 광야에 올라가는가 하는 백그라운드 설명에 대한 외교부 성명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주갈조선에다가 그 관계를 완전히 걸었었는데 아무도 읽어보는 놈이 하는가 봐 외무부에. 그래서 그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게 박근혜는 그 점에서는 잘할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전에 대통령 분들에 대한 말씀을 가끔 지금 거론을 하시는데 이영일 의원님께서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 2019년이죠. 2018년도에 이 출판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저 딱 읽어봤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 다른 분도 두 분 계십니다만에 관한 외교 전략에 관한 그런 내용을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5시 35분. 제가 뭐 시간을 막 이렇게 득달하고 이런 체질은 아닙니다만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은 너무 우리 이영일 의원님을 제가 사실 들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혹시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 그 발제와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마이크를 전체 진행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